저희 비폭력대화 뽀개기 어느덧 7장 공감 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감 파트 짝도 모리스님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배웠어요. 이번 챕터에서는 그 요소들을 활용해서 표현을 하는 방식과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다루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그럼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여기 딱 한 단어로 이제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존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 이것이 이 공감의 목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공감보다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하거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공감을 충분히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약간 어떨 때는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항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장애물, 어떤 표현들이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자세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현존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이 책에도 나와 있고 네. 그 현존이라고 하는 게 현재에 존재한다는 건데 네. 그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순간에 머무르는 건데, 예를 들어 상대방한테 공감을 한다라고 쳤을 때 마치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내적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의 내적 어떤 체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낄지, 무엇을 원할지 그런 것들에 생각하고 이제 그것들에 머무르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의 그런 느낌이나 욕구에 대해서 이제 추측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내가 계속 확인하면서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 욕구, 느낌들을 따라가고 거기 함께 같이 해주는 것을 현존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냥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같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그 사람의 느낌과 욕구라는 게 어떤 존재라고 있다고 상상을 했을 때 느낌이라는 존재가 있고 욕구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내가 같이 있어준다 라고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가 뭔지 파악하고 네. 그다음 그 느낌과 욕구와 같이 있어주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 공감에서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존재 전체로 듣는 것, 공감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책에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그 사람에게 공감하고 싶을 때는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듣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나의 뭐 옳고 그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경험을 다 존중하고 그걸 수용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비운다는 게 그런 거구나. 마음을 비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네요.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참 어렵죠. 네, 그래서 목표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목표와 의도를.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거를 잊지 않고 그 대화를 임하면은 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목적지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연결? 이 사람과 나와의 돈독한 그 연결. 네.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 사람의 존재를 내 마음을 좀 비우고 네.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연결도 될 수 있고, 뭐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뭐 관심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채워지고 싶은 욕구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상대방을 공감하는 이유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 나의 욕구를 목표점으로 두고 이 실행을 해나가면 더 힘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연결되는 거가 우리 머릿말에서 너의 이야기를 포기하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와 약간 맥락이 상통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공감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되는 이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언을 한다던가 한수를 덧든다, 그리고 가르치려 든다거나 위로하기, 다른 이야기 꺼내기, 말을 끊기,
동정하기, 신문하기, 설명하기, 바로잡기 이렇게 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공감에 방해되는 표현들이었어? 이런 생각도 드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인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사용했던 것들이 위로하기,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혹은 다른 이야기 꺼내기.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나도 사실은 과거에 그랬었어, 그래서 나도 너의 마음을 이해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저는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감이 아니라고 하니까 되게 충격적이었고,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시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저는 설명하기를 음.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다른 사람이 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를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이해시키면 저 오해가 풀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바로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설명들이 사실 더 상대방을 화나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욕구 중에 이해가 되게 중요해서 설명하기를 저도 많이 사용해요. 상대방들도 많이 설명하기도 하고 제가 설명을 듣기를 원할 때도 좀 많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설명하기라는 게 되게 친숙하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야. 저도 똑같이 제가 이해한 바대로 네. 상대방을 설명해 주거나 저를 설명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설명하기와 바로잡기를 동시에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이게 전제 조건이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말을 이해하면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이 아니고 그 전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대화를 하다 깨달은 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 말을 하고 싶구나 내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욕구를 깨달아서 그걸로 이제 한창 장난을 쳤던 때가 있어요 친구랑. 맨날 그 장난치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러면서 제 그 자신을 좀 돌아봤던 때가 있었어요. 강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주로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서 조언하기를 잘해요. 그래서 갑자기 네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16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이 책의 저자가 딸과의 에피소드에서 배운 그 교훈이 있다고 그래요. 안심시켜주는 말이나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라는 교훈을 받았대요. 근데 저도 비폭력 대화를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친구와 한 대화를 할 때 정말 이런 거를 안 하려고, 이런 조언하고 이런 거를 안 하려고 그 친구가 그냥 하는 말을 관찰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제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언제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계속 타이밍을 엿보다가 계속 한 20-30분 얘기를 계속 듣다가 친구한테 일단 얘기가 일단락 될 때쯤에 말을 했죠. 근데 내가 혹시나 오지랖이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왠지 말을 해주고 싶다. 말을 해줘도 되냐. 라고 양해를 구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말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고 나서 한 10분인가 20분 뒤에 또 그 친구한테 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냥 사과를 했어요. 그냥 내 마음이 이렇다. 말하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후회가 돼서 너랑 안 좋은 사이로 남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사과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조언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정하고 싶으면 그냥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내 조언을 원하냐고 물어보고 말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전 지금 헷갈려요. 그때 내 욕구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함으로써 나의 어떤 욕구가 채워지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표현을 함으로써 강님한테 어떤 좀 요구가 채워지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친구가 이왕이면 사람들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했을 때 조금 서로 덜 부담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친구가 그 연락을 거절당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그걸 그 친구한테도 말을 해줬어요. 도움을 주고 싶었던 도움을 요구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 친구가 그 순간 원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도 좀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맨 처음 꺼냈을 때 네. 공감을 원했던 건지 네. 아니면은 진짜 조언을 원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우선 확인된 상태에서 만약에 공감을 원했던 상태였었으면은 내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 공감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친구가 조언을 원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설명함으로써 이제 조언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가 이 내용에서 좀 공감을 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면 아니면 조언을 해주기를 원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공감받기를 원하는지 조언받기를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공감부터 하는 거예요. 공감부터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제 어느 순간 조언을 받기를 원하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런 어떤 너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내 경험이나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들을 생각이 있어? 이렇게 이제 조언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리스님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왜 후회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말에는 조언을 듣고 싶다는 그런 맥락이 없었어요. 그냥 나 이러이러했다? 이러이러했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 친구가 원했던 게 공감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얘기의 말미에 내가 이렇게 한 게 잘못이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었다면은 제가 말을 해도 크게 후회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찜찜함이 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조언하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목록을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내가 쓰고 있는 언어를 다 뭐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신경 쓰면서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뒤에 우리의 욕구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연결되고 싶은 욕구, 어떤 친밀한 관계를 쌓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이 방식이 그 친구에게 내가 공감하거나 연결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으면은 다른 방식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듣는 분들이 자기 비난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문장이 168페이지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제가 읽어보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좋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가 온 존재로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을 내가 되게 많이 썼었는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내가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선택했구나 라고 인식하면은 좀 더 위로를 받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제 169페이지 위쪽에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공감할 때 필요한 존재로 있는 것들을 방해한다 라고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해하는 것이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대방의 기분을 더 좋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 그게 방해하는 요소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방해하는 요소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 상대방을. 그것도 필요한 존재로, 공감할 때 필요한 존재로 있는 것들을 방해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밑줄을 쳤었는데, 이 밑줄 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면 안 된다에 되게 집중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발견했어요. 좀 더 공감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계속 여기 책에서는 공감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존재이다.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저한테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모호하게 다가와가지고 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자연님이 질문해주신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소챕터 느낌과 욕구의 귀 기울이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4요소를 배웠잖아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대로 나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마음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갑자기 또 질문이 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상대방이 웬만하면 이해가 잘 돼가지고 공감이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해심이 넓구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읽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확인받고 싶었어요. 네, 이해를 하지 않아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해를 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이해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해도 공감을 하는 선택을 하면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이게 이 MVC가 되게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도 과거에는 이해를 해야만 공감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내용이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않고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의 느낌이나 욕구에 대해서 내가 추측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같이 머무르는 경험만 했을 뿐인데도 상대방은 충분히 공감을 받고 눈물을 흘리거나 이제 표정이 밝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 부분에서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171페이지에 부인이 이제 남편의 말에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만스러운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 질문이 상대방의 욕구에 공감하면서 상대방을 관찰하면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MVC를 배우면서 관찰을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남편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172페이지에 다시 부인이 이제 표현을 하면서 당신은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불만을 느끼나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좀 더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뭔지를 보고 관찰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대화의 사례가 떠올랐는데 제가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 계속 이런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 생각에 집중을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어야만 했을까? 어떤 식으로 좀 더 표현을 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의 똑같은 자연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그 사람의 욕구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표현하는 거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마음에 집중하는 질문을 들으면 그거를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질문을 하는 것도 불편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만 할까라는 게 또 질문으로 제 안에 또 자라나네요. 맞아요.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이제 마주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돌보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걸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또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드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런 질문이 불편하세요? 라고 그 사람의 그때 그 느낌에 또 공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뭐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이제 답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다음 공감으로 그 순간에 또 공감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되게 어렵겠네요. 그쵸.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계속 관찰해야 되니까. 네. 갑자기 되게 피곤하네요. 확실히 이 에너지를
그냥 좀 안 쓰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그리고 욕구에 대해서 생각해본 경험이 살면서 저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어떤 사고나 우리가 행동의 습관들을 바꿔나가는데 인지적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